맡아주신 오종현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 박사님께서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시고요. 현재 한국조세정연구원 부연구원이시면서 현재 재정지출 분석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세수추계 패널 센터장과 조세재정 전망센터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종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세정연구원의 오종현 박사님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세재정연구원의 오종현입니다. 제가 정다운 박사님이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세수추계를 하고 계신데, 정다운 박사님 직전에 제가 세수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제 경험하고 좀 앞에 이제 성명재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하게 좀 중복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문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정다운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과거 세수추계 실적하고 예산 비교한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발제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 박사님 발제문 중에서 슬라이드 6번입니다. 발표문에서는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17년부터 22년까지 세수 예산하고 실적이 이렇게 정다운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정다운 박사님이 설명하시기로는 2018년까지는 오차율이 커졌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그다음부터 좀 세수추계를 좀 잘해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도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고 다른 기관들도 여기 좀 추가가 되고 하면서 이제 19년에 오차율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해픈투비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약간 잘못된 설명이라서 이걸 좀 정정해 드리면, 사실 이때 제가 이제 과정에 제가 있었거든요. 1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18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세수가 이제 그때 이제 18년 말 가니까 18년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게 그때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수 오차율이 9.5%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예산안이 일단 19년 예산안이 일단 제출이 된 상태에서 한 추석 때쯤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화가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세수 오차가 이렇게 막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9년부터 20년 이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세수추계가 잘못돼서 돈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수추계를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19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는 당시에는 세입 예산이 이미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더 수정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년에 오차율이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안 났잖아요. 그게 뭐 더 잘해서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오차가 많이 났지만 이때는 그렇게 오차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일부러 세수추계를 막 이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 지금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미리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0.5%라는 게 잘해서가 아니고 과거에 해던 방식으로 봤는데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부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앞에서 첫 번째는 세수 오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다운 박사님께서 이미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히 추가적인 얘기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작년하고, 그러니까 21년과 22년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정다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인세하고 자산과세 쪽에서 대부분이 세수 오차가 그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하고 자산과세가 세수 오차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지금 뭐 22년 같은 경우에도 22년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추경 예산안이 본 예산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데, 추경 예산이 거의 뭐 그대로 실현된다고 가정을 할 때,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약 50조 원 이상의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세수 오차는 법인세에서 거의 30조고요. 50조 중에 30조고요. 나머지 양도소득세에서 한 12조 정도 발생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가 근로소득세에서 발생할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안만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수 오차는 거의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아까 이제 정다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예측할 수 있었던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조금 약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32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법인 세수와 양도소득세수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여기서 22년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아니고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고 21년까지는 실적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21년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20년까지 만약 이제 법인세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 21년과 22년 숫자를 지어보고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연 21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특히 제 경험상 법인 세수가 70조 넘었던 거는 18년, 19년 두 해고요. 대부분 50조대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 과거엔 더 적었고요. 근데 올해는 100조 원이 거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사실은 그 전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모형을 통해서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모형에서는 당연히 이 숫자가 안 나오고요. 만약에 모형에서 통해서 예측이 안 될 때 사람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정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숫자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21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35조 이상 거쳤다라는 거는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아까 이제 정다운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거의 그러니까 예측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21년, 22년 예산안을 짤 때, 특히 21년 예산안을 짤 때를 생각해 보면 20년 8월까지 예산안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그다음에 경기 전망이 다 하향 조정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4월, 5월 이때가 IMF나 OECD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IMF나 OEC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로 예측하던 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국제기구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봐서 역성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 안쪽으로는 오지 않겠냐 할 때고, 정부는 거의 0% 정도로 예상을 할 때고,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그다음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좀 차이가 나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21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아까 이제 성명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죠. 전망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일부 나타난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4페이지입니다. 경제 전망이 사실 어떻게 오차가 발생했는지를 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전망치는 아니고요. 예산안이 그러니까 8월에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8월 전망치를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21년에 할 때 사실은 20년 8월에 어느 정도의 경제를 전망하는지가 근거가 돼서 세입 예산안이 좀 이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1년에 대해서는 20년 8월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봤고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그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전망했고, 그 다음에 그 전망치가 올해 8월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21년 8월에 전망했던 거하고 실제 실현된 것들하고 경상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 이것도 상당히 큰 전망 오차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1.5%, 이것도 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전망치들이 기대보다 많이 빨리 오르고 있어서, 근데 작년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제 부가가치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거쳤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경에서 근로소득세가 10조 원 이상 더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취업자 수 증가한 부분을 보시면 제일 아랫줄인데요. 작년에는 취업자 수가 24만 명 증가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전망치가 74만 명으로 50만 명 이상 이렇게 추가로 이제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작년에 예측했던 거하고 지금 예측했던 거, 지금 이제 바라보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수나 이런 부분도 아마 전망치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는 1.5%, 올해는 5.2%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차가 3.7%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부가가치 세수가 사실 오차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성명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수가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은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올해 부가가치세가 경쟁이 그게 크게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작년에 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세수가 각 세목별로 정확하게 이게 이제 실적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말 가면 좀 다 바뀔 수 있는 수치라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수식의 정확성 제고 방안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모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정다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의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민간 위원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여서 좀 객관성을 높이고 세수식을 좀 더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기 아래 좀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과들을 좀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전망하는 분과,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시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각각들이 저희가 이제 세목별로 세수가 거치는 과세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세 베이스마다 사실 예측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세수가 추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선행적으로 예측이 되지 않으면 세수가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그 과세 베이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좀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과연 그 세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과세 베이스를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게 사실은 뭐 GDP나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 쓰는 그런 대표적인 변수들은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그거 가지고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스페시픽하게 과세 베이스에 미치는 그런 변수들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만약에 노동시장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취업자 수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인의 취업자 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예측을 하는데 취업자 수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그 근로소득세가 얼마가 세수 베이스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상용 근로자가 얼마이고 임시 근로자가 얼마이고 각각에 대한 임금 상승률이 얼마이고 좀 더 이제 정확한 정보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자문해 줄 수 있으신 분, 아니면 예측을 또 해줄 수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하는 방식은 사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예측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현재는 뭐 노동연구원, 뭐 이런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치를 저희가 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과거에 해왔던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해왔던 거에서 약간의 뭐 툴만 바꿔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 숫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믿을 만한 숫자인지 약간은 조금 이게 그 예측력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문 기관조차 그런데 그거를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들이 봐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나름대로 조금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왜냐하면 몇 분에서 집중적으로 봐서 뭐 이렇게 또 뭐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은 좀 더 좀 확보가 돼야 되겠다. 담당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페이지는 구조적 세수에 근거한 세출 예산 편성이라고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제안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성명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추세선의 기준으로 편성해야 된다, 그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출 예산을 세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이유가 세출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세칙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기 세수 예측에 너무 기반을 하다 보니까 단기 세수가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성민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기 변동도 있고 그 안에는 또 우발적 세수도 있고 구조적 세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단기 세수에만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자체로 경기 변동에도 굉장히 취약해질 거고요. 아마 그 예산안 자체도 굉장히 그 부정확해지는 그런 오류에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세수에서 근거해서 이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사실 구조적 세수가 뭔지가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연구 영역이라서 그 조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다운 박사님께서 그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미시 모의 실험 모형을 통해서 이제 세수 추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이고 근데 미시 모의 실험 모형 가지고 세수를 예측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소득 분포에 대한 예측이 먼저 돼야 되는데 소득 분포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미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세수 예측하는데 그냥 보완적인 그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머신러닝 기법 이게 요새 많이 그 하는 것들인데 세수 추계에서는 사실은 초단기 예측 같은 경우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올해 지금 6월까지 세수 실적인데 올해 연말에는 얼마가 될까 뭐 이런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가 될까 예측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것도 이제 과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아까 그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그 세수 예측했던 그 그래프에서 보듯이 21년, 22년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했을 때 그 과연 그 세수가 정확히 예측이 됐을까? 그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라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 추계를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는 들지만 사실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단순히 그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는 사실은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아까 성민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친 거는 우발적 세수가 더 거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우발적 세수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당장 그 갱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뭐 이렇게 부족한 예산 매우 이렇게 지출을 해버리는 그런 행태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뭐 저희 기관도 하고자 하고 또 정부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이런 말씀드렸듯이 과정 중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발표 자리 마련해 주시고 토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발표자하고 토론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제가 좌장으로서 간단한 마무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무 포럼이 오늘로서 25회를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좋은 주제로 포럼을 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오늘 굉장히 이 포럼 내용도 알찼고 발제 내용 또 토론해주신 토론 내용 특히나 또 우리 기재부에 계신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아주 풍부하고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많은 회원님 그리고 외부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두고두고 볼만한 포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크게 깨달은 바는 오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고 대응하지 못하는 오차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측하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늘 접하는 것 중에 이제 일기예보가 있는데요. 일기예보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많이 틀렸을 때 슈퍼컴퓨터가 없어가지고 틀린다고 했던 적이 있었고 슈퍼컴퓨터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 맞추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슈퍼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는 아마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제로서 언급해 주신 우리 이 분야의 오차를 줄이고 좀 더 좋은 예측, 좋은 정보, 추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크해서 그만큼의 자원 투입을 전제로 한 좋은 그 추계 정보가 앞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응원과 또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그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좋은 토론과 또 발제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